하니까 이게 붐업이 안 되더라고요. 붐업이란 게 내가 계속 이렇게 동기부여가 돼서 뭔가 투자를 계속 한다거나 아니면 강의를 듣고 이게 투자로 이어져야 되는데 동기부여가 안 되니까 그게 잘 안 되시고 또 강의를 잘 듣고서 투자를 하는데 기본적인 마인드 세팅이 안 돼 있으시니까 이상한 투자 같은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짧게 1시간 정도만 챕터 1에서 좀 추상적인 얘기를 할 겁니다. 투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건 부동산 투자뿐만 아니라 모든 투자법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챕터 2에서는 순환주기와 블루오션 투자라고 해서 그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모든 경기는 사이클이 있어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이클이 있는데 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이클에서 자 만약에 내가 내릴 것 같다 시장이 하락할 것 같아. 그러면은 그 전에 나는 팔아야 될 거고 오를 것 같으면 그 전에 먼저 진입을 해야겠죠. 근데 그 오를 때도 상품들마다 오르는 시기가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과거에 유행했던 갭 투자 방식은 그 갭 투자 상품이 상승하는 시기가 따로 있고요. 분양권의 최적 시기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뭐 재개발 같은 경우도 언제 들어가야 되는지 최적의 시기가 따로 있고. 그래서 이런 최적의 시기가 언젠지를 미리 알아두면 저희가 그걸 미리 선진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챕터 이게 어떻게 보면 제 강의의 제일 핵심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챕터 3에서는 이렇게 순환주기에 의해서 투자법이 바뀌는데 이 순환주기가 항상 동일하게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뭐 많이 들어보셨을 10년 주기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면 10년마다 정말 부동산이 딱 10년 단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냐라고 봤을 때 그건 CR도 안 먹히는 소리죠. 이게 시장이 얼마나 생물같이 살아서 움직이는 존재인데 진짜 무슨 이론서처럼 10년 동안 딱 오르내리고 또 10년마다 오르내리고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사이클을 순환주기를 만드는 요소가 뭔지 파악이 되셔야지만 이 순환주기가 지금 어디쯤에 와 있고 앞으로 어떻게 순환주기가 흘러갈 건지 이해가 되시기 때문에 그 순환주기를 읽을 줄 아셔야 되는데 그 순환주기를 읽기 위해서는 그 순환주기를 만들어내는 주택시장의 참여 요소들을 알아야 돼요. 변수 요소들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챕터 3에서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근데 챕터 4는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 전반에 있어서 그러니까 순환주기고 뭐고 상관없이 지금도 갭 투자할 시기는 아니지만 어디서는 갭 투자를 하면 돈이 되는 데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 데들을 어떻게 선별해야 하나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 과연 적당한 아파트 가격이란 얼마일까에 대한 얘기들을 챕터 4에서 해볼 거예요. 이게 사실 제일 기본적인 부분인데 아파트 가격 평가하는 방법은. 근데 아파트 가격 평가하는 방법을 생각보다 많이들 모르셔서 어떻게 아파트 가격을 평가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해볼 건데 제가 지금 요거를 3시간짜리 4주 강의로 열었잖아요. 근데 제가 시작하기 전에 미리 고백을 드리자면 지금까지 온라인 수업으로 바뀌고 나서 한 제가 6기수? 5기수 정도 한 것 같은데 다 4시간짜리 5주 강의를 했습니다. 원래 3시간짜리 4주 강의였는데 4시간짜리 5주 강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좀 루즈해 좀 길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아마 챕터 3 정도까지 하면 잘했다 싶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일단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란 무엇인가? 자, 투자라는 건요. 사전적으로 보면 이익을 얻기 위하여 어떤 일이나 사업에 자본을 대거나 시간이나 정성을 쏟는 걸 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투자를 정의하는 요 문구 중에 제일 중요한 단어는 어떤 것 같으세요? 투자를 정의하는 이 문구 중에 어떤 게 제일 중요해 보이시나요? 여기 있는 이런 문구들 중에 이익, 그쵸? 저희는 이익을 내기 위해서 투자를 하죠, 그렇죠? 이익을 내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데 그러면 제가 심플하게 여쭤볼게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다 부동산 투자를 해서 이익을 내고 싶어서 여기 와 계실 거예요. 그럼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배우러 왔는데 물어보는 게 아이러니하긴 한데 이익을 내려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진짜 심플하게 완전 추상적으로 어떻게 사서 어떻게 팔면 이익이 나죠? 어떻게 사서 어떻게 팔면 이익이 날까? 그렇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이익이 나죠. 이게 이익을 얻는 가장 심플한 방식입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싸게 살지를 고민을 하고 어떻게 비싸게 살지를 고민하는 게 사실 모든 투자에 있어서 제일 메인 포인트거든요. 한번 볼게요. 자, 제 강의가 블루오션이잖아요, 제목이. 그럼 블루오션과 레드오션이라는 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블루오션과 레드오션을 가르는 포인트는 뭘까요?
뭐가 센 데를 레드오션이라고 하고 뭐가 적은 곳을 그래서 경쟁이 이거를 나누는 포인트다. 블루오션과 레드오션을. 블루오션과 레드오션은 경쟁을 나누는 포인트인데 레드오션은 경쟁이 심하단 말이에요. 그럼 레드오션에서는 다들 살려고 하기 때문에 비싸게 살 수밖에 없어요. 경쟁이 붙으니까. 그 팔 때도 마찬가지로 다들 팔려고 하기 때문에 싸게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레드에서는 비싸게 사서 싸게 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레드오션이라고 하면 안 좋게 받아들이시죠. 네, 블루오션에서는 아무도 안 살려고 하니까 싸게 살 수 있고 아무도 안 팔려고 하니까 비싸게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루에서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블루오션에 진입하려고 하죠. 그래서 가장 심플한 이익을 내는 방법은 결국 경쟁을 피해가는 방법이에요. 경쟁을 피해가는 게 가장 심플하게 이익을 내는 방법인데 자, 그럼 다시 여쭤볼게요. 이 상황에서. 자, 여러분들은 블루오션과 레드오션이 있어요. 이 중에 한 군데 진입을 하셔야 된다면 어디에 진입하시겠나요? 자, 여기서 레드오션에 진입하겠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아마 없으실 거라 보는데 레드오션에 진입하실 분은 없으시죠? 그렇죠? 대부분 다 블루오션을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지금까지 한 얘기가 엄청 뻔하거든요. 블루오션에 들어가야 되고 그 블루오션에 들어가야 돈을 번다. 이 얘기 진짜 수십 번 들어봤을 얘기고 엄청 뻔한 얘기인데 제가 이 얘기를 시작에 왜 다시 얘기해 드리냐면 자 볼게요. 자 이게 인간의 진화 과정인데요. 자 여기서 초등학교 안 나오신 분 혹시 계신가요? 초등학교 안 나오신 분? 자, 그 다음 중학교 안 나오신 분, 네, 고등학교 안 나오신 분, 대학교 안 나오신 분, 그리고 직장 한 번도 안 다녀오신 분이라고 제가 지금까지 계속 물어봤거든요. 좀 빠른 진행을 위해서 대답을 안 듣고 이제 진행할게요. 계속 물어봤는데 안 다니신 분들이 진짜 제가 한 300명 이상의 강의를 정규 강의를 들었던 것 같은데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직장생활 한 번도 안 하고 나는 대학교 졸업해서 바로 사업했다. 근데 대학교 졸업하신 분은 한 번도 안 계셔. 한 분도 안 계세요. 대학교 안 졸업하신 분들. 자, 이 길은 과연 블루오션일까요? 아닐까요? 이러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중에 분명히 고졸도 있으실 수 있다. 대학교 안 나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온라인이니까 혹시 얘기하실지도 모르지만 오프라인에서는 절대 손 못 드세요. 왜? 내가 대학교 졸업 안 했다고 손 들면 이상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블루오션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시작을 하는 이유가 블루오션에 가면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본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 그게 무섭기 때문에 블루오션은 쉽게 못 갑니다. 직장이 답이 아니라는 걸 대학교 다니면서 알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직장 쉽게 못 그만둔 직장을 그래도 가는 이유는 왜냐면 남들이 다 그 길을 가고 그 길을 안 가면 나만 이상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블루오션을 가야 되는 게 좋다는 걸 알고 다들 선택하라고 그러면 블루오션을 선택하지만 현실은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현실상으로 사람의 뇌 구조가. 이제 부동산에 적용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13년 11월 제가 투자 시작하기도 1년 전에 평촌에서 있었던 청약 결과예요. 평촌에서 더샵이 포스코가 센트럴시티를 분양을 했는데 보면 354세대 분양했는데 354세대밖에 분양 안 했는데 미달났어요. 이게 세모가 미달이라서 그러거든요. 151세대가 분양났고 2순위까지 갔는데도 미달이 나서 29세대가 남았었습니다. 이렇게 분양해서 지금 이때 분양 받으셨던 분들이 시세 차익이 5억 이상 될 거예요, 아마. 5억 이상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때는 은행을 다닐 때여서 제가 관양동 지점이 있었거든요, 안양. 이 관양동 지점이 평촌이랑 되게 가까워요. 저희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버신 그 여사장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VIP였어요. 근데 그분의 막내 아들을 떴다방에 보내서 이제 일을 배우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떴다방 사장님이 누구시길래 사모님이 거기에 아들을 보내셨냐, 막내 아들을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 떴다방 사장님이 이 29개 중에 거의 20개 정도를 잡으셨대요. 그래서 한 2년 만에 한 개당 2, 3억씩 이게 차익이 남으니까 그거 다 팔고 나니까 현금이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재미를 붙여서 그걸로 이제 떴다방 사업을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배우라고 자기 아들을 보냈다. 자기도 부동산으로 돈을 번 거니까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는 평촌에서 하는 것도 이렇게 미달이 나는 시기였어요. 집을 분양받으면 미친놈이다라는 소리가 듣던 시기. 근데 고작 3년도 안 지난 2016년 7월 똑같이 평촌 더샵 아이파크에서 청약을 했습니다. 157세대 분양했는데 청약이 3,209건이 들어왔어요. 경쟁률 21대 1. 그리고 7세대 분양하는데 180개 들어와서 25대 1.
경쟁률을 기록을 합니다. 입지를 한번 볼까요? 요게 제가 몇 개월 전에 파악했던 가격이거든요. 최근에 안양이 또 올랐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올랐을 거예요. 평점 더샵 센트럴시티 먼저 분양했던 게 여기고요. 나중에 분양했던 게 여기예요. 사실 입지 차이 거의 없거든요. 보면 여기도 입지가 그렇게 좋지 않고 입지 차이 별로 없다는 게 평촌 내에서 둘 다 입지가 그닥 좋지는 않은 곳이라는 소리입니다. 입지 차이 별로 없다는 게. 여기도 그닥 좋지 않고 여기도 좋지 않은데 여기는 26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가서 3억 벌었고 여기는 그냥 가서 나 계약할게요 라고 잡았으면 3억 5천 벌어 거의 4억 가까이 벌었다는 소리예요. 그럼 둘 중에 어떤 투자를 해야겠냐는 거죠. 당연히 이 투자를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타이밍을 잡기 이거를 어떻게 그럼 이 시기를 어떻게 파악하냐에 대한 거를 파악하는 게 이 첫 주차의 제일 메인 요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뻔한 얘기 드리면 이게 주식으로 성공하신 워런 버핏도 가장 중심적으로 얘기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들이 주식에 관심을 보이고 있을 때 흥미를 갖는다. 하지만 주식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때예요. 자, 코로나 막 터졌을 때는 주식 관심 안 가지다가 이제 막 지금 비트코인 막 하락세 타고 있을 때는 아무도 관심 안 가지다가 요즘 비트코인 떡상한다 막 이런 얘기 들으니까 이제야 비트코인 가지고서 나도 비트코인 사볼까? 삼성전자 4만 원대에서 엄청 오래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때는 삼성전자 역시 왜 이렇게 안 가? 그러면 안 하고 있다가 6만 원, 7만 원 찍었다고 하니까 이제 삼성전자 들어가 볼까? 이런 고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들이 안 볼 때, 지쳐 떨어질 때 해야 되는 게 맞다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부동산 시장을 레드일까요, 블루일까요? 그쵸? 레드라는 생각이 드시죠? 레드라는 생각이. 블루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이미 약간 늦게 들어오셨어요. 늦게. 제가 이 레드라는 소리를 3년 동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도 많았고 점점 근데 사실 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면요. 항상 레드예요. 항상 레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가 땅덩어리가 그렇게 많고도 항상 블루인 시기에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불린 시기에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지금 전국이 다 오른 것 같잖아요. 근데 찾아보면 아직도 별로 안 오는 지역들도 있어요. 그런 지역들은 아직 불루인 겁니다. 왜? 투자자들은 움직이지만 그쪽에 살고 있는 실수요자분들은 야 전국 다 오르는데 우리 동네는 안 올라. 우리 동네는 원래 안 오르는 지역이야. 이렇게 포기할 때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오르게 되는 그런 시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주식에서도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내가 팔면 오른다. 내가 이제 못 견디고 포기할 때쯤이 내 블루오션이 다시 된 시기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건 동영상인데 제가 그냥 음성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영상을 보면서 사운드가 안 나오니까 음성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자막이 나오니까 자막을 보시면서 이 안과에서 몰래카메라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만 그 손님이 진짜 손님이고 나머지는 다 짜고 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이 안과에서 삐 하고 소리가 나요. 삐 하고 지금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삐 하고 소리를 들었더니 사람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이 사람이 이제 뭔 상황인가 이러고 있는 거죠. 갑자기 삐 소리 나는데 왜 일어나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또 삐 소리가 난 거예요. 또 삐. 고작 3번 만에 소리에 이제 이어져도 일어납니다. 계속 이제는 삐 하고 소리가 나와요. 계속 사람들이 일어날 때 이어져도 계속 같이 일어나고 이렇게 한 명 한 명씩 이제 검사를 받고 나갑니다.
뭐 극기 훈련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앉았다 일어났다 하고 있죠. 그러고서 이제 드디어 짜고 친 사람들은 다 나가고 한 사람만 남았어요. 이제 삐 소리가 납니다. 이제 또 아무도 없는데도 혼자서 일어났다 앉았다 해요. 근데 이제 또 새로운 뉴비가 옵니다. 잘 모르는 사람. 이 사람도 짜고 치는 사람은 아니에요. 삐 소리가 나요. 일어나죠. 그 다음이 재밌어요. 둘이 서로 눈치를 보다가 삐 소리 나고 같이 일어납니다. 이제. 이 모든 안 짜고 친 사람들이 결국 다 같이 일어나요. 요게 이제 동영상의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는 펜실베니아 교수가 나와서 얘기하는 얘기는 사회적 학습의 동물이기 때문에 집단 구성원의 행동을 따라할 때 뇌에서 그 보상을 준다. 그래서 사람들은 집단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이게 투자에 있어서 엄청 중요한 저는 사실 투자 동영상은 아닌데 투자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동영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일단 여기서 아셔야 될 거는 세 가지 정도의 인사이트를 얻어 가셔야 됩니다. 여기서 일단 그 인사이트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게 첫 번째는 일단 먼저 일어서야 돼요. 먼저. 그렇죠? 지금 보시면 투자로 얘기하죠. 첫 번째 짜고 치는 사람들은 1군 투자자들이에요. 첫 번째 선진입한 투자자들. 이 투자자들이 다 털고 나왔는데도 한 명이 남아서 2군 진입자들을 만들어내죠. 2군 진입자들을 만들어내고 걔네가 또 팔려면 3군 진입자들이 필요해요. 항상 우리가 돈을 벌려면 우리 거를 사주는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얘네는 이 돈을 번다는 게 일어서게 만드는 게 파는 행위니까 그렇죠. 상대방이. 내가 일어서고 나는 나가서 안과를. 근데 그 뒤에 사람들이 일어나면 내 걸 사준 거죠. 내 부동산을. 그런 식으로 1군, 2군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우리는 먼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주식 투자도 그 심플하게 주식 투자로 돈 버는 방법은요. 먼저 사면 돼요. 이 먼저 사는 게 망하지 않을 거 먼저 사면 되는데 첫 번째 먼저 사면 시간이 지날수록 인플레이에서 오르죠. 두 번째 먼저 사는 거는 작전 세력이 들어갈 때 우리가 들었을 때 사실 작전 세력이 소문에 정말 널리 퍼졌을 때 우리가 듣는 거거든요. 근데 작전 세력이 들어갈 때 우리가 먼저 같이 들어가서 콩고물 먹고 나오면 돼요. 그거 먼저 들어가는 게 주식에서도 제일 중요하거든요. 먼저 일어나라. 두 번째, 먼저는 일어나지 못할 거면 아까 짜고 쳤던 사람들처럼 남을 속여야 돼요. 나 다음에 일어날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여론몰이를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세 번째, 남을 속이는 건 좀 그렇다. 근데 나 돈은 벌고 싶어. 그러면 알고 일어나야 돼요. 마우스로 글씨를 쓰다 보니까 조금 더뎌요. 제가 타블릿을 가져왔는데 가져올 때 펜을 빼놓고 왔어. 그래서 지금 타블릿을 못 쓰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일단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보시면 안과잖아요. 안과에서 도대체 왜 앉았다 일어났다 해야 될까요? 이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게 눈의 치력에 좋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으면 그건 합법해요. 근데 타당해요. 근데 그런 게 없는데 그냥 남들이 일어나니까 안과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 것도 똑같아요. 왜 이 아파트를 사야 되는지, 왜 이 지역에 투자해야 되는지, 왜 지금 투자해야 하는지 몰라. 근데 남들이
다 하고 있으니까 나도 해야 되나 보다 하고도 지금 시기에 투자를 하고 그 지역에 가고 그 아파트를 사요. 모르고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 투자는 대부분 이 2번을 하는 사람들한테 속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남이 속이는 거를 내가 모르고 똑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미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다들. 아, 지금 매도션인 것 같다고. 먼저 일어나긴 이미 글렀잖아. 그러면은 남을 속여야 돼요. 남을 속이는 방법은 가장 심플한 방법은 이런 겁니다. 강사들이 속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어떻게 속이냐? 강사들이 어디 A 아파트 10억 찍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그 아파트는 7억이야. 3억 차익이잖아요. 만약에 제가 어느 아파트를 찍고 10억 갈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에 대한 신뢰감이 얼마나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를 엄청 믿고 거기에 3억 벌 것 같아서 투자를 하셨어. 자, 3억 진짜 벌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 연락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그쪽 부동산에. 연락해서 거기 지금 시세 얼마예요? 매물 몇 개 있어요? 살 수 있나요? 뭐 이런 거 물어보시겠죠. 근데 저는 지금 막 강의를 10명도 안 됐지만 사실 막 되게 자극적으로 멘트를 넣으시는 강사님들은 한 번에 막 50명, 60명씩 강의를 들어요. 한 기수에. 근데 그 기수를 1년에도 1년에 20기수씩 막 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50명씩 20기수면 몇 명인가요? 1000명 이상의 수업을 듣죠. 그 1000명이 같은 아파트에 50%만 전화한다고 해도 500명이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아파트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근데 10억이 이제 됐어. 얘기했던. 10억이 되면 이제 여기에 많이 올랐으니까 여기 더 이상 투자하면 안 돼요. 다른 데 가요. 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 아파트는 그 강사 말대로 10억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가치가 정말 아파트 가치가 10억이어서 10억이 되는 건지 아니면 강사가 10억까지 갈 거라고 해서 10억이 되는 건지 애매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요즘에는 강사들보다 더 많이 하는 그 단톡방 그 방장들이 많이 해요. 지역방이나 이런 방을 만들어 놓고 그 방에서 띄웁니다. 어느 지역을. 자기 이 방 샀어요. 뭐 일단은 그 전에 먼저 자기가 투자를 엄청 잘했고 뭐 돈을 얼마 벌었고 막 좋은 데 사는 그런 사진들을 올려. 그 딱 다단계가 하는 그런 것들 있죠. 다단계 할 때 하는 그런 것들 올리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 어디 샀어요? 라고 올려요. 어디 아파트를 샀다고. 어느 지역을 샀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바람잡이들이 있어요. 그 바람잡이들이 저도 어제 거기 가서 샀는데 아니면 또 어떤 애는 저도 같이 가서 거기 사주시면 안 돼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며칠 뒤에 이제 걔네도 샀다는 얘기가 올라옵니다. 그 방에 있던 사람들이 혹하죠. 이제 이렇게 돈 많이 번 사람이 여기 샀다고 하니까 나도 사야 되나 보다 하고서 거기를 투자해요. 그럼 그때 살 때는 이미 첫 번째 들어갈 때 갔던 애들은 한 달, 두 달 단타로 한 채당 뭐 1000만 원, 2000만 원씩 더 떼고서 팔고 그 걔네들한테 팔고 넘어간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남을 속이어라는 사실 속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속지 말아라는 의미고요. 속지 마시기 위해서는 알고 일어나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내가 속이긴 그런데 이런 강사들이 있잖아요. 그럼 유명 강사가 지역을 찍어주는 유명 강사가 있으면 그분 강의를 수강을 하세요. 수강을 하시다가 그분이 이 강의에서 처음 찍어주는 지역을 내가 들어가세요. 그러면 내가 먼저 일어난 거죠. 그 다음에 이 강사가 계속 찍어주면서 나보다 뒤에 일어날 사람들이 만들어주죠. 그럼 제일 쉽게 돈 벌 수 있습니다. 저도 이런 지역 분석 강의 들어봤었거든요. 제가 50몇 기인가 그랬어요. 들었는데 한 뭐 3기, 5기 때 들으셨던 분들이 와서 맞아 저거 그때 찍어주셨는데 진짜 저만큼까지 올랐잖아 막 이렇게 얘기해 강의하면서 알아서 바람잡이들이 돼주십니다. 심어놓은 게 아닌데도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런 시스템이라서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인사이트를 좀 이 영상을 통해서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남들이 따라가는 거에 있어서 안심을 해요. 남들과 같이 가야 돼.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계속 레드오션은 안 좋은 것처럼 얘기했지만 사실 그건 뇌구조가 그렇게 돼 있는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투자자라면 적어도 지금부터 투자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사람들의 그 레드오션을 선호하는 심리를 역으로 이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블루오션에 들어가 있으면서 웃음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광고 있었죠. 남들이 아니오라고 할 때 예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예라고 할 때 아니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었나? 그런 광고처럼 그렇게 되셔야 되고 거기서 뇌에서 보상을 주는 걸로 나의 뇌의 시스템을 바꿔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계속해서 나를 습관화 시키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투자에 있어서는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 레드오션에서는 부자가 될 수 없나? 라는 질문을 또 한번 해보셔야 돼요. 레드오션에서는 부자가 될 수 없나? 자, 쉽게 말해서 내가 월급만 받아서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월급만 받아.
월급만으로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요? 한 분 없다고 하셨고. 자, 제가 다음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거 조금 된 거긴 한데, 자, 요 분들 혹시 어디 회사 부사장일까요? 어디 회사 부사장일 것 같으세요? 유명한 회사의 부사장입니다. 삼성전자 부사장님들이거든요. 예, 맞아요. 삼성전자 부사장들인데 이분들 연봉이 얼마 될까요? 그 정도 돼요. 2010년도쯤에 삼성전자 부사장님이 자살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는 원래 연봉 오픈하지 않는데 조사하다가 보니까 대략 10몇억 정도 된다가 2010년도 연봉이에요. 2020년이면 한 20억 정도 되겠죠. 자, 보통 이분들 계약직 하면은 2년에 3년은 계약직 하거든요. 임원들은 계약직이니까. 그럼 2년만 일해도 40억이에요. 월급만으로. 부자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될 수 있죠. 부동산 웬만한 부동산 투자보다 낫습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 부사장에 들어가기가 쉽냐는 거에 대한 문제예요. 엄청 어렵죠. 그렇죠? 진짜 바늘구멍 통과하기에 낙타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는 과정이 엄청 힘든데 우리는 사실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아서 투자를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레드오션에서 부자가 되는 거는 맞는데 레드오션에서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거는 맞는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들고 또 이 부사장이 되셨던 분들도 신입사원인 시절이 있었어요. 다 시행착오를 겪었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회사가 시행착오 한두 개 했다고 해서 자르진 않죠. 그러니까 그런 시행착오들을 건져냈기 때문에 이 지금의 부사장의 모습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부동산 투자는 시행착오를 겪으면 내 돈을 바로 뜯깁니다. 그렇죠? 나 이거 물건 잘못 샀는데 저 이거 물건 잘못 샀으니까 2년 뒤에 이거 원가로 환불해 주시면 안 돼요. 누가 환불을 해줘요? 아무도 안 해주잖아요. 내 돈을 바로 뜯기는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나 투자를 할 때는 시행착오를 겪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시행착오를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되는 건 사실 지금 시장이 레드오션이라 했잖아요. 정말 우리가 정말 살아남기 위한 투자자가 되려면 이런 레드오션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투자자가 돼야 돼요. 그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런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결국 경험이 필요하고 그 경험 동안에도 내 종잣돈을 까먹지 않는 시행착오가 없는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블루오션 때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블루오션에 들어가야 내가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도 까먹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고 그 상황에서 그 쌓인 경험으로 레드오션에서 이제 블루오션을 만드는 걸 퍼플오션이라고 부르거든요. 둘이 섞이면 보라색이니까. 그럼 퍼플오션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실력이 갖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레드오션은 초보자들이 진입하기에는 많이 어려운 시장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좀 더 조심하셔야 되는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얘기 더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레드오션, 블루오션 경쟁에 대한 얘기들을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나? 이런 레드오션이나 지금까지 이제 앞으로 들을 제 수업에 대해서 수업을 듣고 실제로 내가 경험을 하고 레드오션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되냐라는 얘기를 해볼 건데, 일단 첫 번째, 투자를 완성하기 위한 투자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보면 이익을 얻기 위하여 어떤 일이나 사업에 자본을 내거나 시간이나 정성을 쏟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답이 나와 있어요. 우리는 이익을 얻기 위해서 투자를 완성하기 위해서 자본을 대거나 시간이나 정성을 쏟아야 된다고 타전적 정의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본은 장사나 사업자의 기본이 되는 돈이에요. 다들 알고 계시는 돈이고요. 이 돈을 벌어온다는 말은 정말 팩트예요. 돈이 많은 애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돈이 많은 애들이 망가지는 경우는 대부분 자식 교육을 잘못시켜서 자식이 노름집져서 망하거나 이러는 경우지 자기가 돈을 벌었는데 그 돈으로 망하는 경우는 사실 되게 드물거든요. 보면 한때 테닝텐이 엄청 유행했었죠. 내가 1억을 종잣돈을 모았어. 그리고 10년 내에 난 테닝텐을 이룰 거야 라고 해서 목표 10억을 잡았어요. 자, 단리로 했을 때 연에 100%씩 10년 수익을 내야지 10억이 됩니다. 만만치 않아 보이죠? 딱 보셔도. 그 다음에 단기에 이루고 싶으면 연에 1000% 수익률을 내야지만 10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금수저라서 1000억 원이 있어. 그냥 은행 예금 1년 넣어놓으면 목표 10억 원 달성입니다. 테니텐. 엄청나게 이 난이도의 차이가 심하죠. 우리는 이런 난이도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돈을 번다는 말이 사실이고 그리고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경쟁도 돈이 많아지면 적어져요. 자,
이 상가가 통째로 나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보면 은행 있죠, 병원으로 깔렸죠, 학원 깔려 있죠, 밑에 프랜차이즈 들어와 있죠. 완전 좋은 상가죠. 근데 투자금이 100억 원이 필요하대. 연수익률이 10%예요. 10%면 진짜 끝내주는 수익률이거든요. 사실 현실적으로 이런 상가들이 수익률이 한 4%, 5% 정도에 나와요. 근데 10%면 끝내주는 건데, 자, 여기서 이 상가가 실제로 매물로 투자하실 수 있는 분. 투자 못하시죠? 100억이 없잖아요. 100억이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적기 때문에 이런 물건들은 그만큼 경쟁이 적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싸게 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돈이 경쟁률을 낮춰줘요. 많은 돈이. 실제로 이것도 청약 경쟁률을 한번 봐볼게요. 여기가 이게 17년도쯤에 18년인가 17년도쯤에 분양했던 서초 레미안 리더스원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레미안 서초 STG가 그때 당시에 현재가 한 20억 원 정도였어요. 그때 당시에 20억 원 정도였어요. 그때 현재가로. 그러면 보세요. 똑같은 84가 17억 원에 분양했단 말이에요. 당첨되는 순간 3억 벌고 들어가죠. 그리고 24평도, 이건 24평형인데 24평도 당첨되면 한 3억 정도 똑같이 버는 정도의 수익이었어요. 그럼 볼게요. 24평은 4개밖에 분양을 안 해요. 34평형은 111개를 분양을 해요. 둘 중에 어느 거 넣고 싶으세요? 25평형이랑 34평 중에? 대부분 34평 넣고 싶죠. 그쵸? 이게 111개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혹시 내가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다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경쟁률을 볼게요. 4개짜리 하는 게 422대 1이고 111개 하는 건 21대 1입니다. 자, 여기에 통장을 넣은 1689명의 사람들은 이걸 넣고 싶지 않았을까요? 나는 정말 24평 아니면 안 살 거야. 34평 따위는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해서 이걸 넣었을까요? 분양가가 9억이 넘어가면 대출이 아예 안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잔금이 30%고 70%까지는 분양권 상태에서 돈을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25평 같은 경우는 70% 치면은 7일, 7선 한 9억 천 정도가 현금이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 34평 같은 경우는 한 12억 정도가 현금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요 3억의 현금 보유 차이로 이만큼의 경쟁률 차이가 난 겁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돈이 경쟁률을 낮춰준다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 그럼 이쯤 되면 아씨 나는 돈이 없어서 지금 이 강의를 듣는 건데 무슨 100억짜리 상가 얘기하고 있고 뭐 10억 얘기하고 있고 좀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지금 이제 포석을 깔아놓은 거는 대출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예요. 자, 레버리지는 약인가 독인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신다는 거예요. 자, 레버리지 대출에 대해서 나는 아직까지 대출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다 하시는 분. 나는 아직까지 대출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분. 자, 내 집은 내가 산님은 자, 두 분. 요한나님이랑 내 집은 내가 산님은 대출을 그동안 왜 안 받으셨나요, 혹시?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받을 일이 없었어요. 내 집은 내가 산님 받을 일이 없으셨고. 요한나님은? 다들 투자를 안 하셔서 받을 일이 없으셨군요. 그러면 받을 준비는 되어 있으신가요? 받을 준비는 되어 있으신가요? 좋습니다. 좋은 마인드입니다. 일단은 보면 저희가 그동안 부모님들한테 배워온 대출에 대한 거는 어떤 이미지죠? 남의 돈 함부로 쓰면 안 된다. 그렇죠? 그리고 아껴서 열심히 모아야 된다. 그렇죠? 아껴라. 자, 그럼 볼게요. 부모님들의 말씀이 틀렸냐? 라고 했을 때 사실 부모님들 기준으로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부모님들 세대에 예금이자가 혹시 몇 프로인지 아세요? 예금이자? 예금이자가 20%가 넘었었어요. 부모님 세대는. 20%가 넘었었고 대출이자가 얼마였을까요? 예금이자가 20%가 넘으면. 은행은 대출을 받아서 예금을 받아서 대출로 돈을 버는 구조잖아요. 한 못해도 25%? 뭐 이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요즘에 연체이자도 14%거든요. 연체이자도. 자, 그러면 이 시기에 자, 예금을 해놓으면 워런 버핏이 지금의 부를 이루기 위해서
매년 필요했던 수익률이 20%거든요. 부모님 시대에는 예금만 해놓으면 다 워런 버핏이야. 20%씩 매년 수익 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한 푼이라도 아끼고 뭐 화장실 변기에 벽돌 넣어서 물 아끼고 해서 돈을 모았어야 되는 시대예요. 그리고 대출 받으면 25%면 4년 동안 대출 받으면 원금이에요. 이자만. 그러니까 당연히 남의 돈 함부로 쓰면 안 되는 시기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예금 이자가 1%죠. 대출 이자는 3%가 채 안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대출 이자가 낮아진 만큼 그만큼 신용이 더 많이 유통되기 때문에 통화량은 더 빨리 늘어나요. 통화량이 빨리 늘어나면 뭐가 올라갈까요? 물가가 올라갑니다. 물가가. 그래서 돈이 많이 도니까 그만큼.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우리가 물가 상승률을 3%라고 얘기를 해요. 한마디로 지금 1억 갖다가 만약에 신라면을 하나 사 먹을 수 있다. 1억짜리 신라면을 하나 사 먹을 수 있다라고 하면 1년 뒤에는 1억 갖다가 신라면 하나를 못 사 먹게 된다는 소리예요. 왜냐면 3%만큼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신라면 가격이 3% 올랐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재테크 책에서는 예금을 어떻게 하라고 그러나요? 하라고 그러나요? 하지 말라고 그러나요? 대부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죠. 왜? 또 예금 넣어봤자 1% 이자잖아. 그럼 신라면 가격 올라가는 그 폭이 더 커. 예금 지금 신라면 사 먹는 게 낫지. 예금 넣어놓고 이자 받아봤자 1년 뒤에는 그 이자까지 포함해도 신라면 못 사 먹어. 그러니까 지금 사 먹는 게 맞아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재테크 책은. 그러니까 뭘 하라고 하냐면 보험을 가입하라고 합니다. 보험은 이자율이 물가 상승률보다는 높다고. 절대 이건 가입하시면 안 되시고요. 절대 가입하시면 안 되고. 요거를 이제 그냥 역발상을 해보면 대출이자가 제가 3% 정도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1억이라는 대출을 받았으면요. 내가 받은 이 1억에 대한 가치가 매년 3%씩 없어지는 겁니다. 물가 상승률만큼.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 돈을 30년 뒤에 갚잖아요. 10년이나 신용대출은 10년이고 주택담보대출은 한 20년, 30년 나가거든요. 그럼 그렇다고 봤을 때 자, 지금 1억은 내가 예를 들어 2년을 미래에서 갚아야 되는 돈이야. 30년 뒤에 1억은 내가 얼마 일하면 갚을 수 있을까요? 대략. 무조건 2년보다는 적게 일해도 갚을 돈이 돼 있지 않을까요? 한 1년 정도 일하면 갚을 돈이 돼 있을 수도 있어요. 이때 1억이란 거는. 그렇죠? 그만큼 돈의 가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은 이 돈의 가치가 제가 3%씩 줄어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자가 3%야. 그럼 사실 나는 이자라고 3%를 내고 있지만 이 3%만큼 원금의 가치가 깎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원금 상환을 하고 있는 겁니다. 3%로.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사실 무이자 대출인 거예요. 3%대 이자는. 여기가 이해되셨죠? 그러면 자 누가 무이자로 2억 3억 빌려준대요. 안 쓰실 분. 없죠. 2억 3억을 무이자로 빌려준다는데 안 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무이자 할부면 할부도 다 할부로 긁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지금 무이자인 시대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는 무이자 대출을 받아서 그냥 소비해버리면 그건 또 그것대로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갚아야 되는 돈이니까. 근데 이걸로 우리는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할 거죠. 부동산은 실물 자산이에요. 실물 자산은 돈의 가치가 깎이는 만큼 역으로 상승하는 구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빌린 돈의 가치는 점점 낮아지고 있고 그걸로 산 부동산의 가치는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서로 역으로 가죠. 그러면 당연히 부동산을 사실 때는 레버리지를 써서 사시는 게 맞다는 거예요. 물론 이 레버리지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은 되셔야죠. 원금 3%씩 갚는데 원금 3%도 못 갚을 정도로 내가 돈을 못 벌고 있어. 그러면 그런 대출은 쓰시면 안 돼요. 중간에 원금 상환, 전액 상환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선에서는 무조건 레버리지를 써서 그 집을 사셔야 되신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 초기에 투자할 때 은행 다닐 때 저랑 와이프랑 합해서 최고 대출이 많았을 때가 20억 정도까지 있었어요. 대출이. 지금은 한 10억 정도로 좀 그 줄이기는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워낙에 금리가 계속 낮아질 분위기였고 그래서 그 정도까지도 부풀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커버하냐. 과연 20억에 대한 이자가 얼만데 그거 어떻게 커버했지? 라고는 궁금증은 4주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4주차 때.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대출은 받아두시는 게 좋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은 어떤 시각에서 어떤 시각까지 사이예요. 대부분
토지 투자할 때 시간 얘기가 많이 나오죠. 아, 나 이거 그냥 안 되면 자식한테 물려준다는 생각으로 사두려고 하면서 토지를 사요. 사실 그거는 그렇게 바람직한 투자는 아닙니다. 근데 시간에 투자해서 어떤 걸 내가 투자한다고 하면요.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긍정적으로 변하는 것과 그리고 긍정적인 게 변하지 않는 곳에 투자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앞으로 내연 기관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면 기름을 쓰는 그런 엔진 같은 게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지금 벌써부터 전기차 나오고 하잖아요. 근데 내가 한 10년 전에 2, 30년을 바라보고 내연기관을 만드는 기업에 투자를 해놨어요. 그거는 10년 동안은 괜찮았을지 모르지만 2, 30년 뒤에는 정말 잘못된 투자가 되는 거죠. 왜? 변하는 것이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변하는 것에 투자를 하면 내 투자가 변하는 것에 시간을 걸고 투자를 하면 그 투자가 나중에 잘못된 투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에 그러니까 베팅을 해서 시간을 투자를 하는 게 맞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변하지 않는 것에 제일 걸어볼 만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통화량이 늘어난다는 거 계속해서 그럼 통화량이 늘어나면 물가가 상승한다는 거 물가가 상승하면 그만큼 돈의 가치가 깎이기 때문에 실무자산의 가치는 올라간다는 게 부동산에 있어서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에 베팅한다고 한다면 그 인플레이션에 시간 베팅을 하는 거예요. 부동산에 있어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부동산 상황에 있어서 변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자, 모든 재화의 가격은 공급과 수요가 결정하잖아요. 공급과 수요가 결정하는데 자, 부동산에서 이 공급과 수요는 미래에 어떻게 변할 것 같으세요? 미래의 공급과 수요는 어떻게 변할까요? 공급은 어떻게 될까요? 미래의 공급. 자, 올라갈 것 같으면 이렇게 떨어질 것 같으면 이렇게 모르시겠죠? 모르거나 일단 유지라고 그럼 보합 정도라고 해볼게요. 보합. 혹은 지금 보면 집을 계속 짓고 있잖아요. 그러면 늘어날 가능성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수요는 어떨 것 같으세요? 수요. 집이 필요한 사람들. 앞으로 인구가 어떻게 될 거라고 그러죠? 줄어들 거라고 그러죠. 전체 수요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자, 그렇게 보면 공급은 보합이거나 늘어나는데 수요는 줄어들어. 그러면 이거는 시간을 여기에 베팅해버리면 수요는 계속 줄어드는 소리잖아요. 공급은 그대로인데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소리잖아요. 인플레는 가격을 받쳐주지만 인플레이션은 가격을 올려주지만 이 수요 감소에 의해서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부동산에 시간을 베팅한다면.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가장 우리나라에서 많이 거론되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일본의 집값 하락은 일본의 노령화 인구가 심해지면서 생산 인구가 감소하고 인구가 줄어들면서 빈집이 남아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될 거다. 부동산 투자하면 망한다. 라는 게 한때 엄청 유행했던 제일 보편적인 이론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근데 그거의 맹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짜장면이 있어요. 앞으로 짜장면 가격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10년 뒤에? 올라갈 것 같죠? 그렇죠? 그쵸? 다 오른다고 얘기하셨죠. 이게 망설임 없이 다 오른다고 얘기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볼게요. 짜장면 가격이 오를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짜라고만 쓸게요. 오를 거다. 그러면 아까 제가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가격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짜장면 가격이 오르려면 앞으로 공급이 줄어들거나 10년 뒤에 수요가 늘어나거나 둘 중에 하나여야 돼요. 자, 10년 뒤에 짜장면의 공급이 줄어들까요? 10년 뒤에 짜장면의 수요가 늘어날까요? 둘 다 아니죠. 둘 다 아닌데 여러분은 자신 있게 짜장면 가격은 오를 거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집을 보면 집 가격은 내릴 것 같다. 왜? 공급은 보합이거나 늘어나는데 수요는 줄어드니까. 그렇죠?
자, 짜장면 가격이 오른 이유는요. 경제학상에서도요. 경제학을 보면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가격이 변동되는 건 단기예요. 단기. 장기적으로 가격을 결정짓는 건 유동성입니다. 유동성이라는 변수가 하나 더 들어가요. 공급과 수요와 유동성이 만나서 가격을 형성하거든요. 장기적으로는. 그럼 집을 볼게요. 지금 인구가 이렇게 6명 있다고 할게요. 그리고 집도 6개가 있어요. 시중의 유동성은 6억이 있습니다. 한 사람당 얼마씩 나눠 가질 수 있죠? 6억을 나눠 가지고 1억씩 나눠 가질 수 있죠. 그러면 이 6개의 집 중에 제일 좋은 1등 집이 있을 거잖아요. 이 1등 집을 위해서는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돈이 1억이니까 최고 1억을 투자할 수 있겠죠. 이때 제일 좋은 집값은 1억입니다. 자, 1호부터 10년이 지났어요. 예상대로 인구는 줄어서 인구가 3명이 됐습니다. 집은 계속 늘어나서 9개가 됐어요. 시중의 통화량도 계속 늘어났겠죠. 왜냐하면 화폐를 불태우는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시중의 유동성은 9억이 됐어요. 그럼 한 사람당 이제 얼마씩 가질 수 있냐면 3억씩 가질 수 있죠. 이 9개 중에 제일 좋은 집값은 3억이 될 수 있겠죠. 집값은 올랐죠. 근데 문제는 수요가 3개라는 거예요. 집은 9개인데. 그럼 나머지 6개의 공급은 버림받습니다. 한마디로 얘는 그냥 있으나 마나한 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세계는 계속해서 오를 거예요. 왜냐면 인플레이션이 그대로 반영되고 그 좋은 세계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있으니까. 근데 나머지 6개는 그냥 버림받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나왔던 일본의 예시를 들어드리면 일본도 도쿄의 집값은 올랐어요. 왜? 셀렉 받는 데니까. 근데 일본 방송 나올 때 버림받는 대부분의 아파트들은 외곽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간을 베팅해서 아까 땅 투자를 예시로 들어드렸었는데 야 여기 10년 뒤엔 좋아지겠지 아니면 내 자식 때엔 좋아지겠지라고 투자를 하실 때도 여기가 내 자식 때에도 수요가 있을 지역인지를 보고 시간을 베팅을 하셔야 되시다는 거예요. 이거를 쉽게 생각하면 되게 쉬워요.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어떤 생각나는 도시들 뭐 평택이나 이런 데를 떠올리면서 평택의 고덕 신도시나 메인 입지가 평택에서 메인 입지가 과연 10년 뒤에 사람들이 없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평택은 이제 신도시로 만들어 사람이 다시 유입되고 있거든요. 삼성이 들어오고 하면서 10년 뒤에도 거기는 사람들이 살 것 같아. 라고 하면 거기는 시간을 베팅해서 투자하셔도 되는 지역인 거예요. 근데 뭐 안동 이런 데가 10년 뒤에 사람들이 얼마나 살까? 라고 했을 때 거기는 확신이 안 들죠. 그럼 그런 지역에는 단기 투자를 들어가면 모를까? 시간을 베팅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만약에 안동 같은 데 투자를 하시면 단타로 거기서 돈을 많이 모아서 30년, 40년 뒤에도 버림받지 않을 입지로 우리는 최소한 안쪽으로 들어오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신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 항상 모든 거는 변해요. 저는 투자를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영원한 공식은 없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투자에 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강남 불패라는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강남이 고작 개발된 지가 68년도인가 67년도에 강남이 개발됐어요. 강남 개발된 지 한 50년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강남 개발되기 전에 어디가 메인 입지였냐면 옛날 사대문이 메인 입지였어요. 강북이. 지금은 강북이 사실 그렇게 선호되는 입지가 아니죠. 근데 그때는 강북이었죠. 고작 60년 정도 전만 하더라도 강북이 메인이었다고요. 근데 그게 강남으로 옮겨왔죠. 강남도 이제 만들어진 지 60년 정도 됐어요. 그러면 이게 20, 30년 정도 뒤면 과연 그 뒤에도 강남이 메인 입지일까? 라고 했을 때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사실 그 다음 입지로 판교를 보거든요. 왜냐하면 산업의 구조가 바뀌고 있는데 대부분 지금 테크노 이렇게 IT 산업으로 바뀌고 있는데 IT 산업의 대부분의 메인이 판교 쪽에 있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 쪽에. 이게 강남이 떴던 이유도 강남에 그 일자리들이 많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 일자리들이 IT를 따라서 판교 쪽으로 내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판교는 상대적으로 신축들이 많은데 강남은 안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저는 한 10년, 20년 안에는 메인 입지가 판교 쪽으로 넘어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식으로 항상 바뀔 수 있다는 것도 좀 감안을 해두시는 것도 필요해요. 이게 흐름을 보실 때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동안 그만큼 통화량이 계속 늘어왔다. 아직까지 통화량이 줄어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 물가가 오른다는 거는 항상 돈이 많이 찍혀서 올라간다는 얘기를 이제 미국의 그 노벨 경제학상 받으신 분이 했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통화량을 시간에 베팅할 때는 통화량이 계속 늘어난다는 전제하에를 가지고 인플레이션을 믿고 시간에 베팅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변하지 않는 그 명제라고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감안은 해야 되지만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인플레이션으로 물가를 상승시키지 않으면 물가가 떨어지면 단기적으로 똑같이 상품을 팔았을 때 돈이 그만큼 못 벌기 때문에 공장을 덜 돌립니다. 그러면 노동자들을 잘라내고 자르면 그만큼 소비가 또 줄어들고 소비가 줄어들면 다시 또 공장을 감축을 해야 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에 보통 경기가 안 좋을 때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돈을 찍어내죠. 돈을 찍어내는 이유가 디플레이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생길 수밖에 통화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대부분 다 스마트폰을 지금은 쓰고 계시지만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스마트폰이 없었죠. 다 피처폰을 쓰고 있었잖아요. 근데 아이폰 3GS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그때 누구는 아이폰 3GS 스마트폰을 쓰고 누군가는 피처폰을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동시대에 존재했잖아요. 그럼 피처폰을 예를 들면 그 시대에 10만 원에 팔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스마트폰은 10만 원보다 무조건 비싸게 팔아야 되지 않을까요? 다음 문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걸 10만 원에 팔았으면 스마트폰을 20만 원에 팔았을 텐데 이제는 이 스마트폰을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스마트폰이 100대라고 가정하면 10만 원어치가 100번 있으면 이 스마트폰, 그 휴대폰 100대를 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20만 원이 100번 있어야지 다 휴대폰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그만큼 통화량을 늘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죠. 그래서 어떤 재화가 발전하면서 그 동시대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 더 발전된 재화를 유통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더 많은 통화량이 필요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도 보면 이때 투자하신 분들은 진짜 피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왜? 거의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5억이 떨어져서 안 올랐거든요. 본전도 못 찾았거든요. 근데 음마는 버림받을 입지가 아니죠. 아직은. 그렇죠? 그리고 인플레가 계속해서 있었죠. 인플레이션이. 그래서 결국 버티고 버텨 끝내 이겼죠. 그렇죠? 그래서 시간에 베팅하실 때는 이런 거에 베팅을 하셔야 되신다는 겁니다. 물론 음마만이 답은 아니에요. 지방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뭐 울산이나 이런 지방 같은 경우도 메인 입지에 베팅을 이렇게 하셨으면 결국엔 끝내 이깁니다. 끝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으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근데 그러면 이제 이쯤 돼서 제가 인플레이션 얘기를 계속하니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야, 인플레이션이란 거는 물가의 상승률인데 내 아파트가 3%가 물가상승률만큼 올랐어도 내가 이 아파트를 팔아서 사고 싶은 명품백이나 아니면 스포츠카도 3%만큼 올랐잖아. 그럼 이게 무슨 의미야? 라고 얘기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부동산이 그런 부분에서 되게 좋은 거는요. 자, 음아파트가 가격 상승한 이유는 돈의 가치 하락 때문도 있지만요. 음아파트의 주변 자산이 많이 달라졌어요. 이 음아파트 주변의 인프라가 옛날과는 확연히 다르죠. 압구정 현대아파트 지금 막 30억 이렇게 하는 압구정 진짜 나이가 빠졌는데 막 30억 부르는 압구정 현대아파트 옛날 80년대 사진 보면요. 압구정 현대아파트 앞에서 소가 밭을 갈고 있어요. 소가 밭을 갈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모습 없죠. 그만큼 부동산은 필연적으로 국가에서 계속해서 개발을 하기 때문에 자산가치 상승이 동반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보다 필연적으로 더 많은 수익률을 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동산이 더 매력적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에서 시간은 절대적으로 우리 편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만약에 기간을 보고 투자를 할 거라면 버림받지 않을 지역이라면 충분히 시간을 걸고 베팅하시면 지금 레드오션에 투자해도 결국에는 그때 생각해보니까 그때 잘 샀네 그때라도 이런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말 추상 오브 추상적인 명사인 정성. 정성은 저는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꾸준함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꾸준함. 제가 강의를 2017년부터 했거든요. 강의를 꽤 오래 했었겠죠. 강의를 오래 하면서 강사님들도 많이 아는데 강사님들 중에 지금은 많이 걸러졌지만 진짜 실력 없는 강사들도 많았어요. 아, 동요 판서로 보이나요? 죄송합니다. 그때는 진짜 실력 없는 강사님들도 많으셨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돈은 다 벌었어, 보면. 그래서 실력이 없는데 돈을 번 강사들의 공통점이 뭘까라고 해서 찾아봤는데 그게 대부분 다 10년 이상 부동산판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셨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10년 동안 한 번은 기회가 왔었던 거죠. 실력이 없더라도. 그래서 저는 꾸준하게 부동산에 관심을 갖는 거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꾸준하게 관심을 못 가지세요. 그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10년 동안 10억을 모으려면 아까 테닝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1억이라는 종잣돈을 모았다고 가정했을 때 아까는 단리로 10년 동안 10%였지만 100%씩 수익을 냈어야 되지만 복리로 계산하면 매년 26%의 수익률을 내면 돼요. 복리로 계산하면. 그러면 볼게요. 내가 1억을 가지고 10년 동안 10억을 목표로 달려왔어요. 그러고서 한 4년, 5년쯤 됐을 때 중간 점검을 한번 하겠죠. 중간 점검했더니 원금이랑 수익금 합해서 3억이야. 아직도 목표까지 7억이 남았어요. 나의 시간은 절반이 지났고 나는 이미 1억을 모아두고 시작했는데 목표치까지 7억이 남았어. 무슨 생각 드시겠어요? 아, 이 방법이 아닌가 보다.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쯤에 많이 이탈하세요. 근데 사실 돈을 제일 크게 버는 건 복리기 때문에 이때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것 때문에 많이 이탈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두 번째로는 요 아파트 시세를 보면 이게 이제는 예전에 갭 투자로 엄청 유명했던 광명에 있는 아파트거든요. 보시면 전세가랑 매매가랑 완전 딱 붙어 있죠. 내 돈 하나도 없이 집을 살 수 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때 이 재미를 맛봤어. 야, 한 500만 원만 내 돈 있으면 아파트를 살 수 있네? 라고 해서 이때 한 4채를 사놨어요. 그러고서 나 이제 한 1,000만 원 정도 더 이제 열심히 모아서 2채 더 사야지 하고서 1,000만 원을 열심히 모아왔어. 근데 봤더니 집값이 올랐잖아요. 오르면 이제 투자금이 1,000만 원 갖다 안 돼요. 지금 서울에 있는 웬만한 아파트 투자하려면 4, 5억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16년도 정도까지만 하더라도요. 강남에 있는 지금 대치레미안 팰리스 이게 지금 20억 넘는 아파트인데 그것도 2억 정도만 있으면 살 수 있었어요. 전세랑 매매가의 차이가 2억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서울에 있는 웬만한 아파트가 1억만 있으면 다 살 수 있었습니다. 마포 뭐지? 마포레미안 거기도 1억 있으면 살 수 있었어요. 그때 16년도쯤에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돈을 모으는 속도는 사실 그렇게 빨라지지 않는데 투자금의 양은 집값이 상승할수록 그만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는 돈을 똑같이 모았지만 내 종잣돈이 떨어졌다라는 걸 느끼게 되는 시기가 와요. 아, 나 돈 다 떨어졌네. 돈을 이렇게 열심히 모았는데 투자를 못하는 하는 시기가 와요. 그런 시기가 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일단은 어차피 이제 돈 있어도 투자 못하는데 관심 가져 뭐해? 라고 해서 관심을 끕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도 안 되는 레버리지를 써요. 진짜 막 친구론, 아빠론, 엄마론 다 써서 과도한 레버리지를 쓰다가 한번 하락기 맞고 그냥 시장에서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10년을 못 갑니다. 이해되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 둘 중에 하나의 케이스로 사라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아니면 아까 앞서처럼 이 방법이 아닌가 보다 싶어서 사라지거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꾸준하게 투자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는 투자 이유를 바로 잡으셔야 돼요. 이 투자 이유를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는 많은 분들이 이제 30만 원을 내고 강의비를 1억 천금을 잡기 위해서 여기 앉아 계십니다. 지금. 그렇죠? 근데 부동산을 1억 천금의 수단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실 저는 14년도 11월에 물론 대출 빼고긴 하지만 현금으로 8천만 원 정도 들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세 후는 아닙니다. 세 전후로 한 25억 이상의 수익을 냈거든요. 한 6년 정도 동안. 수익률을 보면 무지막지하죠. 그래서 진짜 1억 천금 같은 수익을 내기는 했어요. 근데 이거는 기대를 안 하고 시작을 해서 그만큼 수익이 난 거지 사실 부동산 투자를 하면 무조건 인플레이션보다 많이 벌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기대치는 인플레이션 정도만 해지하더라. 내가 진짜 상사한테 욕 들어먹고 이 늦은 시간까지 일하면서 열심히 돈 모았는데 이거를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깎아먹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최소한 내가 열심히 모은 돈 인플레이션 해지만은 하자라는 식으로 투자를 시작을 하세요. 기대치가 없어야지 크게 실망하지 않고 그래서 꾸준히 하실 수 있어요.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로는 내가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강력한 이유를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뭐 회사를 빨리 그만두고 싶다든지, 아니면 나는 스포츠카를 사고 싶다든지, 아니면 나는 명품백을 사고 싶다든지, 이런 진짜 강력한 이유를 만들어 두고 그거를 하나 적어 두시면 좋습니다. 적어 두시면. 적는 것도 얘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뭐 목표를 적어둬라 이런 거. 되게 뻔해 보죠. 목표를 적어둬서 뭐해 이런 생각 드시잖아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목표를 적어두면 적어둔다고 이루어지진 않아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근데 생각이 틀이 바뀝니다. 예를 들면 내가 태민텐이라는 목표를 적어놓는 순간 회사 월급만으로는 태민텐이 안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그럼 태민텐을 만들기 위한 다른 수단을 찾아 나서요, 사람이. 그래서 태민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저 같은 경우도 부동산 투자 외에 현금 흐름을 월에 1,000만 원씩 만드는 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월에 1,000만 원 정도 현금 흐름을 거의 목표 달성을 했거든요. 근데 그 1,000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거나 그 내 노동력 대비 돈이 많이 안 나오는 일을 하면 1,000만 원이 안 만들어진다는 걸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안테나는 내 노동력을 최대한 적게 투입하면서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이나, 아니면 내 노동력을 투입하더라도 시간당 단가가 큰 쪽으로 안테나가 자동적으로 돌아가요. 그러다 보면은 그런 사업들로만 세팅이 되고, 그러다 보면 목표 달성이 되는 거거든요.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로 내 목표를 이렇게 적어두세요. 내가 뭐 때문에 나는 부동산 투자하는 거다. 그러면은 그거를 위해서 나의 투자 패턴이나 나의 생활이 핏이 맞춰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강력한 와이를 만드시길 권장드리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뱁새는 뱁새의 걸음을 걸으셔야 됩니다. 제 강의 말고 다른 강의를 많이 들으셨던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까도 그랬죠. 그 추상적인 강의 많이 하시는 분들이 뭐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해야 된다, 뭐 미라클 모닝 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들 엄청 많아요. 뭐 책을 시작하기 전에 100권을 읽어야 된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저는 사실 다 때려치우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 것들. 저 지금 최근에 책 거의 안 읽고요. 그 책을 안 읽은 지 되게 오래됐어요. 그리고 부동산 관련해서도 저는 한 몇 년 전부터 블로그만 봐요. 왜냐하면 책은 이미 늦어요. 책은 편집해다 발행되기까지는 이미 트렌드가 지나져 있습니다. 근데 블로그는 그날 당일날 발행하잖아요. 그래서 블로그가 훨씬 더 트렌드가 빨라요. 그래서 블로그를 읽는데, 보면 그 미라클 모닝 새벽 5시에서 한 달, 2달 정도 그 뭐 아침마다 부동산 책자리 읽는다고 해볼게요. 뉴스 브리핑을 하고. 그거 한 1년 하고 나죠? 그러면 한 1년 지나면 이제 부동산의 비읍자도 듣기 싫어져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생각나거든요. 새벽 5시에 일어날 때 그 고통이. 그러면은 1년 하고 그만두게 되는 거예요. 부동산을. 체력을 그 1, 2년 안에 다 쏟아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직장 다니시잖아요. 나는 본업이 있어요. 본업은 일단 유지하면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본업을 하면서 투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의 템포를 이해하시고 그 템포를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템포 정도로만 유지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절대. 그래야지 10년을 갈 수 있고요. 그리고 옆에서 서포트 해주는 분들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갑자기 불 붙는 분들이 계세요. 미친 듯이. 빨리 불 붙으면 빨리 재가 됩니다. 근데 내가 재가 됐어도 옆에서 천천히 불 붙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계속 또 기사 하나, 뭐 투자처 하나 이렇게 조금씩 던져주면 그거 보면서 나도 또 다시 불이 붙어요. 근데 왜 남들이 옆에 있어주면 같이 불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요 4가지 정도를 기억하시고 꾸준히 투자를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 메인 포인트는 10년 이상은 관심을 가져라. 꾸준히. 관심 놓지 말고. 그러면 한 번은 퀀텀 점프할 수 있는 시기가 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저는 왜 이 시간에 강의를 하고 있을까요? 저 지금 이 친구 공장에 와서 일하고 있는데 여기 난방 안 돼서 지금 발이 시려요. 발이 시린 상태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저 어제도 새벽 2시에 잡고 오늘도 지금 이거 끝나자마자 정무 준비하고 엄청 바빠요. 밥 지금 어제도 한 끼 먹었는데 오늘도 아직 한 끼도 못 먹었는데, 근데 왜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고 있을까요? 부동산으로 그렇게 돈 잘 벌면 부동산 투자처 알아보고 다니면 되지 왜 강의를 하고 있을까요? 다른 강사님들은 왜 강의를 할까요? 항상 모든 거에 대해 위심을 가져보셔야 됩니다. 모든 강의 내용과 모든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특히 신문기사가 뻥이 엄청 많아요. 신문기사 이런 거에 대해서 위심을 가져보셔야 되는데,
저를 비롯해서 웬만한 강사님들은 강의를 하는 이유가 현금 흐름 때문이에요. 왜 현금 흐름이 필요하냐면 부동산에 투자를 할 때 어느 정도 목표치를 갖고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얘는 5억이 돼야 되는 애야. 근데 이제 4억이 됐는데 갑자기 규제책이 터지면서 시장 분위기가 죽어서 3억 5천으로 조정이 됐어요. 근데 내가 이번 달 생활비가 없어. 와이프한테 월급 갖다 줘야 되는데 생활비가 없어. 그럼 얘가 5억 갈 걸 아는데 3억 5천에 팔아야 돼요. 근데 이런 강의비에서 현금 흐름이 나오면 이걸로 생활비 갖다 주고 얘가 목표 5억이 될 때까지 버틸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분은 본업을 하면서 투자를 병행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이유도 본업이 유지가 돼야지 내가 공부를 해서 투자를 하더라도 그 투자 물건이 내가 생각했던 가치가 될 때까지 버틸 수가 있습니다. 제가 현금으로 1,000만 원 만들려고 노력했던 것도 부동산 투자를 더 잘하기 위해서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 혹시 이제 세금 때문에 또 세금 때려 맞아도 돈이 현금 흐름이 생기면 내 돈으로 때려 넣고 버티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에서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저처럼 이렇게 무작정 회사를 그만둘 생각을 하지는 마시고요. 본업과 같이 유지하시는 게 제일 베스트고, 그리고 모든 강사들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고, 또 플러스 그렇기 때문에 강사들도 항상 투자처가 있지 않아요. 항상 물어봤는데 어디 투자하세요? 라고 얘기가 나오는 강사들은 아까 말하는 것처럼 지역을 띄우게 하는 강사님들이에요. 대부분의 강사님들은 항상 물어봤을 때 어디 투자해야 된다는 투자처가 항상 있지는 않습니다. 왜? 돈이 항상 흘러넘치지 않거든요. 그럼 우리도 사람인지라 돈이 흘러넘치지 않으면 부동산에 관심이 좀 약해지면 그때는 투자처를 잘 열심히 안 찾아보거든요. 그래서 강사님들한테 의지하시기보다는 내가 스스로 찾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고, 그리고 여기다 이제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 공짜 점심이란 건 없는 거예요. 내가 30만 원을 받고 여러분들한테 부동산 지식을 제공해드리는 것도 결국엔 저도 얻는 게 있고 여러분들도 얻는 게 있기 때문에 이 강의를 하는 거지, 결코 뭐 지식 나눔을 하거나 저렴한 가격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란 거고, 그리고 아까 세 가지 요소 말씀드렸죠. 시간과 정성과 자본이 필요하다. 내가 어떤 투자를 할 때 이 시간, 정성, 자본 중에 하나라도 내가 들어간 게 없다. 아무것도 투입을 안 했다. 근데 돈 벌 수 있대 라고 하면 그건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항상 투자를 하시기 전에 내가 이 투자를 하기 전에 여기에 정성을 혹시 쏟았나, 시간을 쏟았나, 자본을 쏟았나, 이 세 가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렇게만 하셔도 실패하는 투자의 확률을 확연하게 줄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가 무조건 다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는 아니고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돈이 많으면 예금만 넣어도 10억이 되죠. 1년 동안. 그런 것처럼 자본을 무자비하게 많이 쏟아부으셔도 되고요. 자본이 없으면 정성과 시간에 그만큼 많이 쏟아부으면 되고, 만약 시간과 돈이 없으면 정성만 들이다 쏟아부으셔도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셋 다 안 투자하시려고 그래. 어떤 식으로 하냐면 나는 돈이 없어. 돈이 없으면 지방에 투자해서 길게 보세요라고 하는데 당장 돈을 벌고 싶대. 아니다. 수도권에 그때 당시 수도권도 할 수 있어. 수도권에 투자해서 길게 보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난 시간도 투자하기 싫대. 그러면 지방 내려가셔야 돼요. 단타로. 근데 지방은 너무 멀잖아요. 그럼 어쩌라고? 시간, 정성도 안 들이고 시간도 안 들이고 돈도 없어요. 근데 돈을 벌겠다는 건 도둑놈식구예요. 그렇게 하면 딱 사기치는 강사한테 걸려서 사기 맞는 투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투자에 대한 마인드의 끝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한 10분만 쉬었다가 저희 30분쯤에 다시 이어서 시작을 할게요. 물 드시고 뭐 그러고 오세요.